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강사님 모두 조선업 쪽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산업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는 대우중공의 허윤도 박사님이 최근에 뭐 조선업 또는 조선기술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도중 그 변호사님,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에 계셨습니다만은 그 해양 플랜트 이제 건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수 박사님 인사 말씀 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화면이 보니까 좀 깨끗한 화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인사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산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지가 한 60여 년 되는데, 우리가 조선 산업 처음 시작할 때 경주영 회장님이 해주셨던 그 일화가 우리 조선의 갈 길을 이미 제시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조선 산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허벌판인 그 울산에 그 모래사장을 놓고 조선한다고 할 수가 없었는데, 정주영 회장은 그 그리스 선조로부터 오다를 따내기 위해서 영국의 그 로이드 뱅크에 가서 그 우리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서 그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400년 전부터 이렇게 멋진 배를 만들었었다. 그 배 만드는 철갑선 만드는 거북선 만드는 기술 같으면은 세계적으로 어떤 배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정주영 회장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로이드 회장이 금융 지원을 하기로 선뜻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 선조가 아무 시설도 없는 한국에 조선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60년 전에 우리 지금 세계 1위에 이르러 있는 조선업을 시작한 큰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했던 그 지폐 속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거북선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신라 시대부터 장보고 대사가 열어놓은 해양 대국의 길, 그리고 고려가 완성시킨 해양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역력히 살아있고, 그때 이미 우리 국민들이 갖추고 있었던 조선 기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왔었고, 이순신 장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 속에는 우리가 조선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질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계기가 오면 다시 한번 멋지게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 분야에서 수주도 1위고 기술력도 1위고, 또 현재 조선 시설로서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선 분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양 플랜트 사업도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죠. 이런 걸 본다면 우리의 조선의 꿈은 이제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한 분야가 또 남아있기는 해요. 조선을 하면서 조선의 제일 가장 어려운 최상위 조선 기술인 크루즈선을 우리가 좀 만들면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 크루즈선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해양 인문학적인 그 뒷받침도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도 20만 톤급 세계 최대의 크루즈선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내보낼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24강의 허윤 부장이 최신 조선 기술 동향을 말씀을 해주시고, 125강에서는 권도정 변호사님이 해양 플란트 건조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두 편의 이야기가 조선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조선의 그 세부적인 기술을 깊이 들어가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줌 강의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조선에 대한 그 견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24강, 125강이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언제나 의미 있는 또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이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 또는 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강석심 하나마린 그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강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하나마린 회장님이시고요. 김신혜 변호사님 들으셨고요. 유병세 전무님 들으셨고요. 권오익 사장님 또 들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문건 전 부사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뭐 조선 하시니까 조선 쪽에 계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권종호 사장님 들어오셨고, 이석행 사장님 들어오셨고, 이진환 고려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승미 그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본부장님 들어오셨고요. 최수범 선생님 들어오셨고, 예,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정관 그 교장님 들어오셨고요.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병세 전무님 계시나요? 유병세 전무님 들리시나요? 그 우리 신원수 부회장님 원래 그 마지막에 그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시작할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신원수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그 강사 두 분이 저 DSM이 대우조선에서 근무하시는 후배분들인데, 오래간만에 후배분들을 이렇게 줌에서 뵈니까 반갑고, 특히 허윤 박사님 초면인데 얼굴이 아주 잘생기셨네요. 오늘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나중에 다 듣고 마무리 또 말씀에 제가 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두 분 고생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권호익 전무님도 나중에 마칠 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이번에는요 두 강좌가 모두 조선이라 가지고 쉬지 않고 마지막에 토론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혜경 학부모님도 반갑고요. 자, 그러면 우리 허윤 박사님으로부터 최근에 뭐 조선업 현황이랄까 또 조선 기자재 또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윤입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중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 설계를 하다가 연구원에서는 기술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 동향 발표를 요청받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김인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권오익 사장님, 그다음에 신원수 사장님은 제가 이제 대우조선에 있으면서 뭐 인사를 드리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이름은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또 얼굴 잘생겼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도중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반갑고, 하문근 사장님 또 여러분들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이시죠? 예. 제가 그 조선해양 기술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은 해양 플랜트 쪽은 아니고 선박 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유사한 주제로 지난 뭐 한 2, 3년간 이런저런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이제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게 인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조선해양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개발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특히 디지털, 자동화 이런 쪽, 그다음에 미래 친환경 연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로 학교에 강의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협회나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은 조선업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향후 우리가 점점 더 재도약하는 그런 조선해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기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 같은 기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 조선업이라는 게 해운업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운 조선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시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국 조선업의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 분야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업 시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물동량의 85%는 해운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물동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해운 물동량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위시로 해서 제조업 리쇼어링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자국 내에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임팩은 좀 마이너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해운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박이 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의 미래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면 1990년대에서는 매년 한 3.6% 정도 물동량이 증가해 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조금 더 그게 가파라졌습니다. 4.1%.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좀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2008년, 9년 보면 이제 한번 움푹 파인 곳이 있죠. 이때는 이제 르만 브라더스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텐데, 그때 물동량이 살짝 감소했다가 바로 유턴해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한 2%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때부터 물동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유턴은 했지만 지금 21년, 22년, 23년에 접어들면서
약간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보면 계속 2% 이상 성장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물동량이 감소했죠. 그리고 나서 21년에 다시 3.3%로 성장을 하면서 그 해운 물동량이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봤는데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22년도에는 다시 마이너스 0.5%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데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해운 선박 금융 측면에서 보면 그 이자율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좀 줄어든 해운 뭐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좀 감소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장기간 폐쇄를 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22년에 안 좋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은행들이 뭐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스위스 은행도 그렇고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은행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함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의 물동량은 늘었지만 그 외에 다른 물동량들은 상당히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3년, 24년부터는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처럼 3%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둔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과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8년, 19년, 20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1년, 22년 접어들면서 성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VLCC 같으면 2020년만 해도 9천만 불 이하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2천만 불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성과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 1억 4천만 불까지는 올라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원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형 컨테이너 선도 꾸준히 올라서 1억 8천만 불대 거래되던 것이 지금 이제 2억 2천만 불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 컨테이너 선도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1억 9천만 불 이하였던 것이 지금 이제 2억 5천만 불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있다. 그래서 성과는 올랐지만 이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서만 띄워놓고 보면요. 2020년부터 제가 월별로 그냥 찍어봤습니다. 계약 그 성과를 찍어봤는데 1억 9천만 불 이하였죠. 20년 8월 달에 계약된 것이.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3년 1월 달에 현대중공업에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2억 6천 100만 불에 했고 그 이후에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마찬가지로 해서 대부분 2억 5천만 불 이상에서 계약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저가로 계약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중국에서 자국 발주된 그런 LNG 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경쟁 관계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뭐 여러 군데서 좀 설명드렸던 장표고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한국과 중국의 수주량, 그러니까 수주량을 CGT라고 하는 Compensate Gross Tonnage로 많이 따집니다. 그 선박은 이제 톤수로 따지는데 그것을 일의 복잡도에 따라서 환산 계수를 넣어서 예를 들면 벌크 캐리어처럼 그 물량 대비 일은 좀 심플한 그런 것들은 환산 계수가 작고요. 컨테이너 선이나 LNG 선처럼 만들기가 어려운 밴들은 환산 계수가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팩터들을 고려하면 CGT는 대부분 일의 양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중국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한국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쭉 지난 10년간을 보면 대부분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앞선 해는 별로 없죠. 여기 2011년 한번 살짝 앞섰고요. 2018년 살짝 앞섰고 그 이후로는 중국이 수주 양 측면에서는 많이 앞섰습니다. 22년 작년도 그렇고요. 작년, 재작년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수주 금액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수주 금액을 찍어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2013년, 14년, 15년은 뭐 거의 동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6년은 워낙 수주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무의미하고 17년도 거의 유사, 18년은 한국이 앞섰고 19년 유사, 20년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21년, 22년에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근 20년 이후에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수주 양뿐만 아니라 수주 금액 측면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수주 양은 많지만 수주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중국은 벌크선이라든지 소형 탱커선, 소형 컨테이너선 이런 저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했다면 한국은 반면에 고부가가치 선박,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 3년간을 보면 중국이 수주 양뿐만 아니라 수주 금액에서도 한국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LNG선, 대형 LNG선도 이미 중국이 시장 진입을 했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LNG 듀얼 퓨엘 혹은 메탄올 듀얼 퓨엘로 하면서 이미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선소 캐파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은 뭐 검증이 안 된 자료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문을 닫았던 조선소를 리액티베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선소의 캐파를 증가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삼진조선소라든지 뭐 기타 상하이, 와이가차오 뭐 이런 것들의 리액티베이트 혹은 리오프닝 혹은 익스펜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해운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기 직전입니다. 해운업은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유럽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 전에 컨테이너 선봉량이 많았던 독일도 강세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쪽에 그 독일이 이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선봉량이 1등인데요. 요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 회색이 그리스고요. 그리스가 지금 1등으로 앞서가고 있고 요 하늘색이 일본입니다. MOL이나 NYK 이런 초대형 해운선사가 있는 일본이 원래는 1등이었는데 그리스한테 2014년부터 역전을 당해서 2등으로 유지를 하다가 2018년부터 빨간색 중국이 일본을 앞서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와 거의 선봉량 측면에서 근접해 왔습니다. 밑에 보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장세를 보면 중국이 그리스를 앞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이제 올해부터 그 통계를 보면 중국하고 그리스가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의 자국 해운 물량 기반으로 중국 조선소가 상당히 이런 캐파시티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LNG선 시장에 중국이 진입을 한 상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3년에 보면 후동중화가 한 4척에서 6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한국인데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울산에서 15척, 그 다음에 사모에서 한 9척 정도, 대우, 삼성 합쳐서 20척,
그래서 65척 캐파고 중국이 한 5척 캐파인데 이것들이 한국은 약간 늘어나거나 정체라고 하면 중국은 나중에 이제 25척까지 늘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그래프를 보시면 후동중화에서만 해도 10척에서 12척 정도 이렇게 건조 캐파를 유지를 할 거고 그 외에 대련조선소라든지 강남조선소에서도 LNG를 이렇게 딜리버리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 27년 가면 전 세계 한국만 이제 LNG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끼어들면 캐파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클락슨 자료인데요. 클락슨이 약간 요 캐파는 좀 굉장히 좀 숫자를 높여 잡는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이 75척, 그다음에 중국이 25척 하면 100척입니다. 100척. 요 밑에 있는 뭐 양찌, 신프, CMHI는 뭐 대형 LNG선은 아니고 뭐 중소형 LNG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대략 100척 가까운 캐퍼가 되면 매년 LNG선 발주가 100척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뭐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작년에는 카타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해서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180척 정도 계약이 됐고 올해도 60척 이상은 계약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 쭉 2030년까지 가면 평균 한 40척에서 45척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LNG선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 이것도 사실은 일부 한국조선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코모더티 선종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위기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연료, 이제 앞으로 선박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운 분야도 탈탄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 연료에서 LNG 연료로 변화해 왔고 그거를 넘어서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올 이런 이제 청정 연료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거를 한국조선소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미 CMA, CGM한테 23,000 TU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LNG 듀얼 퓨엘로 인도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메탄올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소 기술 하나하나가 중국이 다 확보를 했느냐, 기자재가 국산화됐느냐, 뭐 이런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일단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인도 실적으로 보면 중국도 친환경 연료 선박을 이미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뭐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 테이블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보면 전체 듀얼 퓨엘 연료 선박이 4,500만 GT인데 22년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45%는 한국이 건조를 했고요. 49%는 중국이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한국이 수주한 선종의 80%는 전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선박이고요. 중국이 건조하는 선박의 한 56%가 듀얼 퓨엘 연료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소별로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요 빨간색은 이제 컨테이너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중 연료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탱커선, 뻘커선 이렇게 했고 그 뒤를 이제 바짝 쫓는 게 중국의 이제 국영 조선소인 CSSC 그룹에서 또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져볼 것은 뭐냐면 중국의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한국 성과보다는 좀 쌉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탱커선을 건조하더라도 중국의 탱커선은 한국의 탱커선보다 10% 쌉니다. 중고 성과도 그렇게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하고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중고 성과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선가가 그러니까 10%가 싸다라는 얘기는 이게 원가 측면에서 중국 조선소도 굉장한 압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보면은 어, 전체 성가가 한국은 100이고 중국은 90이다. 그러면 재료비가 그냥 쉽게 5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50%가 재료비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인건비, 그다음에 제조 마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재료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보다 재료비가 많이 쌀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선박은 성급 인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자재나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 조선업은 한국보다 인프라가 안 좋죠. 그래서 기자재 국산화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도 물류가 굉장히 좀 길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조선소가 거제에 있으면 경남 일대에 그런 어,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물류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국산화율도 높고 그래서 원가가 재료비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선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비는 거의 50이 빠진다고 보면 한국조선소는 100에서 재료비 50을 빼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인건비 마진을 하면 되는데 중국은 90에서 그러니까 10%가 성과가 싸니까요. 50을 빼고 나머지 40을 가지고 인건비, 재료비를 이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 원가에 대한 압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2021년도에 9만 2천 위안이고 22년도에 10만 위안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평균이어서 조선은 아닌데요. 중국은 이제 조선업이 제조업 평균 이하는 아니고 이상인 산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위안이면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중국 조선소의 인력이 투입되는 인력이 한국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중국이 30만 명이고 한국이 9만 2천 명,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3배의 인력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마다는 조금씩 다르겠으나 중국 조선업 전체를 보면 한국보다 3배의 인력을 더 투입하고 인건비는 거의 1인당 인건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육박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인건비를 3배로 올리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생산 인력의 조선업 평균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중국도 원가 압박이 있다. 그래서 적정 마진을 보려면 중국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은 이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중국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보더라도 9.7% 거의 매년 10%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을 보면 2002년을 100으로 보면 지금 한 84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도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6.3%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19년 이후부터 아마 그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사회적으로 최근에 보면 뭐 현대중공업을 위시로 해서 조선업에 대한 인건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선업만 따지고 보면 좀 다른 양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느낌으로는 최근에 조선업의 인건비가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지난 한 2, 3년간 다시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제조업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한 원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중국도 이미 고부가치 선박 시장에 이미 진출했고 겉보기로만 봤을 때는 LNG선도 하고 있고 초대형 컨테이너도 이중연료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좀 경각심을 불어넣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그전에는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그냥 뭐 배만 많이 짓지만 저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하는 데야 라고 이렇게 좀 접어봤다 그러면, 최근에는 그렇게 그냥 밑으로 깔아볼 상대는 아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의 키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고효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십을 위시로 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이런,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강하게 구축하는 그런 디지털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 혁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어, 그 뭡니까,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0.7인가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신생아들이 3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 현장에는 생산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E7, E9 비자 해서 동남아의 인력들도 특별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런 비자를 내주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끝났고, 아까처럼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 혁신을 통해서 기계와 자동화, 그다음에 디지털을 접목해서 스마트 야드까지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머리에서 말씀드리면 해운 물동량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게 2%가 될지 3%가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전 세계는 뭐 전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한다면 해운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고 선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가 지금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좀 경쟁을 해야 될 상대라고 여기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뒤에 기술 내용들은 사실 아시는 내용들도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벌써 38분이네요. 국제 해운 부분 환경 규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IMO의 온실가스 감축 양도 초기 전략은 2050년까지 50% 감축이었는데, 이미 COP26부터 해서 2050년 탈탄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운도 IMO도 이 50% 감축을 고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침들을 새롭게 마련해서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EU는 이미 Fit for 55 해서 2050년은 탄소 중립으로 갈 건데, 이게 한 번에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없으니 2030년까지 55% 감축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해운 분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를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해운 운송에 대한 연료 기준을 마련하겠다 해서 Fuel EU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도 이거에 맞춰서 그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운 조선 산업, 뭐 조선소별로 여러 전략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롱텀으로는 efuel이라든지 efuel이죠, 그죠? 혹은 바이오fuel 이런 것들을 써서 탈탄소로 가야 되는데, 그 미드텀으로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갈 거냐, 이런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연료들은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네,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연료가 이제 그레이 연료가 있고, 그다음에 블루, 그린 이렇게 연료들이 나누어지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그런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합성을 해 그 수소 그레이 수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는 이제 그레이 연료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CO2 배출량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연료들이고요. 그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를 캡처해서 그거를 이제 지중 저장을 한다든지 그 CO2를 없앤 것들을 이제 분루 연료라고 하고, 아예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전기를 리뉴어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합성 연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연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루 연료나 그린 연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연료를 얼마나 또 어떤 가격에 생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그 에너지 업계에서는 고민할 노릇이고, 또 조선업계에서는 그런 연료를 우리 선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연료 전환 전에 이 선박을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추진 효율 향상인데요. 주로 프로펠러, 러더 쪽에 에너지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대우조선하고 뭐 삼성, 현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리스월 스테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펠러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빠져나온 유체는 이렇게 꼬여서 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뒤로 빠져나와야 이 추진 효율을 100%를 가지고 이제 선박을 밀어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펠러를 거치고 나면 이 꼬이는 이 트위스팅 되는 성분의 힘은 전부 이제 로스인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 유체가 프로펠러 들어가기 전에 요 앞단에 여기 보시면 요 파란 색깔 보이시죠? 요게 이제 날개입니다. 프리스월 스테이터라고 하는 날개인데, 날개를 달아서 유체를 반대 방향으로 살짝 꼬아 놓자. 그러고 나서 프로펠러를 통과하고 나면 최대한 스트레이트하게 뒤로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추진 효율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저감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뭐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러더 벌브라든지 캐핀, 덕트 이런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저감 장치들이 개발돼서 선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저감 장치들은 하나 부착하면 한 2에서 3% 정도 연료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선체 저항 감소하는데 공기 윤활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저에 에어 버블을 뿜어내서 이 마찰 저항을 줄이는 건데요. 이 공기 윤활 장치를 대우조선에서 LNG선에 달았더니 실제 운항 상태에서 최대 9%까지 연료가 절감되는 것을 실운항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9% 세이빙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그 공기윤활 장치가 그 학문적으로 개발돼서 조그만 배에 실증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초대형 선박에 이렇게 공기윤활 장치가 이제 보편화돼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선체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내뿜는다는 거에 대해서 선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그거를 굳이 사용을 안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 연료 절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니즈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공기 윤활 장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그렇게 된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그래서 축발전 모터 달아서 전력을 이제 모터를 돌리면서 잉여 파워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것도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풍력 보조 추진 장치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터 세일인데요. 로터 세일은 그 갑판 위에 30m 정도 되는,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 5m짜리에 회전하는 원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속도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회전수를 조절을 하면 우리가 뭐 축구 공을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비껴차면 회전을 먹으면서 바나나 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마그너스 이펙트를 받아서 부가적인 출력을 얻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로터 세일 하나를 세우면 1.5에서 3% 정도까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로터 세일 3개를 세웠는데요. 그럼 최대 뭐 4.5에서 9%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갑판 위에 이런 기둥을 세우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선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연비 향승, 연료 절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로터 세일이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아마 올해 말 혹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에너지 저감 장치들은 수동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배를 만들 때 날개를 붙여서 그냥 그게 이렇게 패시브하게 돌아가는 장치들이죠. 그런데 이런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축발전 모터, 로터셀 같은 것들은 액티브하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해상 상태에 따라, 그다음에 바람의 상태에 따라서 공기 윤활 장치를 킬지, 끌지, 로터세일을 어떤 RPM으로 돌릴지, 축발전 모터를 지금 돌려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판단을 해서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항해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스마트십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십이 시시각각 웨이브 상태, 바람 상태들을 센싱을 해서 그 선박의 최적 운항 조건을 계산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공기윤활 장치를 온하고 오프하고 축발전 모터를 돌리고 속도를 조절하고 로터세일 마찬가지로 RPM을 조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십의 효율성 아니면 의존성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기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LNG라든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극저온 가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가스 기술이 이미 한국조선소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액 설비, 재기화 설비, 재기화 설비는 이제 FSRU 같은 해상 리가스피케이션 플랜트에서 재기화 설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저온 액화 가스 탱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함은근 교수님께서 우리 그 LNG 화물창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죄송스럽게 그날 듣지는 못했는데 그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극저온 액화가스 탱크 LNG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까지 가면서 이게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고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탈탄소 연료로 암모니아, 수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극저온 액화가스 탱크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2020년에 시정 조치를 한 그런 GTT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제 GTT가 상고를 했는데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시정 조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LNG선을 건조를 하면 GTT의 그 화물창 로얄티를 거의 1,000만 불 이상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신문에 보면 한 100억 원 이상 로얄티를 준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로얄티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게 GTT한테 그 핵심 특허 사용뿐만 아니라 GTT가 해주는 엔지니어링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LNG선 설계를 할지 몰랐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 LNG선을 이제 그 멤브레인 LNG선을 시작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GTT 엔지니어링을 받았는데 이미 각 조선소별로 뭐 100여 척 이상의 LNG선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미 20년 가까운 그런 LNG선 설계 경력이 있는데 이게 계약 조건에 따라 아직까지도 엔지니어링을 그냥 GTT한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라이센스 이것들을 분리를 해라, 끼워 팔게 하지 마라 라는 게 공정위의 시정 조치였고 그거를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조선소하고 재협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GTT가 조선 3사를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이제 협상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국과의 경쟁력을 이렇게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멤브레인 화물창 설계를 직접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GTT한테 1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내면서 설계를 받아와야 될 것이고
한국조선소는 이제 공정위가 이렇게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 한국조선소는 엔지니어링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열티가 감액이 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개선을 상당히 잘 합니다. 생산 관점에서 설계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개선한 것들이 그 조선소의 노하우로 쌓이게 되고 그래서 각 조선소별로 그 화물창 설계를 다르게 하면서 최적 옵티마이즈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조선소의 여러 엔지니어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 조선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체계를 갖춘다면 금방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력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만강강 탱크 해서 타입 B나 타입 C 같은 그런 독립형 탱크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수소 쪽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정부에서 클린 수소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코카스에서 한 29년부터는 그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한 수소 운반선이 필요하다. 29년부터는. 그러면 역으로 좀 백워드 스케줄링을 해보면 26년에는 발주가 나와야 되고 그때부터는 액화 수소 운반선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액화 수소 운반선이 일본에서 그 파일럿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선박을 띄운 게 하나 있고요. 좀 그 커머셜한 스케일의 큰 액화 수소 운반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지만 전체 클린 수소 로드맵에 따른 그 사용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라 그러면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 등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호주나 미국, 뭐 중동 이런 데가 될 겁니다. 또 산유국들이 그 신재생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들어진 그 그린 수소를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때 필요한 액화수소 운반선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수소는. LNG는 영하 162도거든요. 그러니까 LNG보다도 수소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물질입니다. 영하 253도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선박으로 운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기술 과제고요. 이런데 우리가 또 이제 GTT와 같은 그런 해외 업체의 기술을 쓸 거냐?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중국, 일본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 차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뭐 많이 얘기 다뤄진 것이니까 뭐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박에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엔진 개발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도 그 포스트록 엔진에 대한 개발, 그다음 투스트록 개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요. 원래 그 투스트록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만이나 바칠라도 24년에는 이제 작은 보어 엔진 개발 출시할 계획이고, 이게 뭐 약간 좀 늦어진다고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대형 보아, 뭐 VLCC나 컨테이너선 등에 이제 적합한 엔진은 아마 한 26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엔진 출시 일정에 맞춰서 각 조선소들이 암모니아 듀얼 퓨엘 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액체 CO2 운반선은 왜 갑자기 CO2냐면 이제 CO2 캡처를 각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CO2 캡처를 하면 그 CO2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른 어떤 그 커머셜한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지중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오일 레저버나 가스 레저버에 CO2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중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CO2가 캡처된 지역에서 오일 레저버까지 CO2를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액화 CO2 운반선이 필요하고요. 이 선박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발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26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여기 보면 탱크 자체가 이런 타입 C 독립형 탱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이런 업체들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이런 독립형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의 캐파시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린 뭐 경남 일대, 호남 일대에 그런 업체들이 이런 그 안정적인 그 제조 역량을 캐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CO2 선상 포집도 중요한 기술이 됐는데요. 뭐 그냥 크게 보면 기름 1톤을 때우면 CO2가 이제 3.2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일리 60톤의 그 연료를 떼는 선박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60톤이니까 3.2 곱하면 뭐 180톤, 거의 뭐 200톤이라고 보면 하루에 200톤의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상 CO2 포집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포집을 한다 그래도 그 CO2 많은 양을 어디다가 선박에 저장을 하고 다니겠느냐? 하루에 200톤이 나오면 예를 들면 뭐 보름 한 항차를 뛰면 3,000톤이지 않습니까? 3,000톤을 선박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는 화물을 그만큼 3,000톤을 못 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EEXI, CII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겠다. CII 지표를 만족하려면 지금 연료 그 CO2 배출량을 뭐 10%, 15%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줄인다든지 뭔가 뭐 선형 그 리트로핏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CO2가 선상에서 포집이 된다면 3,000톤을 전부 다 포집하는 게 아니라 10%만 포집해보면 어떠냐, 15%만 포집해보면 어떠냐, 그래도 충분히 선박 관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3,000톤이 아니라 300톤만 포집해보자. 300톤이면 하루에 보름 한 항차 했으니까 하루에 뭐 20톤, 시간당 1톤.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 작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개발 계획은 1.5톤에서 뭐 2톤 정도 CO2를 시간당 1.5톤에서 2톤 정도 CO2 캡처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한 연구, 실증 단계에 들어섰고요. 원하는 선주가 있으면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탑재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이제 관건은 그거를 이제 포트에서 그 포집된 CO2를 포트에 누가 받아줄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커머셜하게 포트에 와, 그 CO2 내가 가져갈게. 내가 지중 저장을 하고 또 어디선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금방 그런 산업들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메이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LNG 계속 한국에다가 수출할 거야. 그 다음에 한국에서 CO2 캡처해서 다시 가져가서 지중 저장하자. 그래서 LNG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CO2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은 금방 우리 그 인더스트리에서 금방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로드맵이 산업부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국책과제, 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 그냥 키포인트만, 키워드만 좀 따봤는데 고효율 친환경에서 선형 추진 최적 설계 계속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나 액화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담는 국저온 화물창에 대한 기본 설계, 그다음에 이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캐파, 그다음에 주요 부품들에 대한 내재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에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그 앞단계 뒷단계의 밸류 체인을 조선소하고 또 플랜트 사업부 이렇게 연계해서 점점 밸류 체인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전기 추진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풀 전기 추진은 연근해선이라든지 조그만 선박에서밖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형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원가가 낮아지면 일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기 추진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 추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선박 분야만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은 조선업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은 조선과 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쪽 뭐 플랜트 관점에서도 뭔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 쪽으로 디지털 AI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스마트십 자율운항. 오늘 뭐 스마트십 얘기는 거의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뭐 안 사장, 현대중공업 안 사장님도 여러 차례 강연을 하셨고 해서 제가 내용은 좀 많이 줄였고요. 스마트십이나 자율운항 부분에도 좀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전환 기반의 제조 혁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최적 생산 계획부터 해서 기계화 자동화, 원격 검사까지 이렇게 좀 일관적인 그런 기술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뭐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동적이랄까. 최근에 그 관련되는 유사한 발표들 많이 들었는데 박사님만큼 깊숙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중국하고 관계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따라왔다는 그런 처음 들었는데 오늘 정말 그 경쟁력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해줘가지고 특히 이제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항해사 선장 그 관점에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박에 이제 뭐 선저 공기 윤활 장치하고 축발전 모터는 이게 사람이 보고 작동해야 되는데 저걸 이제 그 항해사들 기관사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뭘 새로운 교육을 했는데 뭘 새로운 교육 하나 싶었는데 사람이 이제 능동적으로 그 에너지 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권도중 그 변호사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좀 궁금한 것, 좀 질문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발표 시간이 뭐 짤막하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그 토론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권정호 사장님 계세요? 김종호입니다. 예, 사장님 저기 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코멘트라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 후윤 부장님 강의 듣고 굉장히 저도 그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사실 중국 조선에 대한 그 기술이 완성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선주협회라든지 여러 조선해운 관련한 기관들에 이렇게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뚜렷한 답을 얻기가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실제로 나가 있는 저희 이제 성급이라든지 또 선사를 통해서 나가 있는 그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대답이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물론 이제 조선소가 워낙 많으니까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일했던 그 조선소가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대답이었고 또 뭐 그렇게 또 삼류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심하다라는 그런 견해였는데 오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 그 앞으로 미래 조선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구분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저도 최근에 그 챗 GPT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앞으로 미래 조선 기술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질문을 한번 던져봤더니만은 오늘 그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거하고 그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친환경 선박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제조 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 더불어 가지고 해양 자원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그 AI에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던데 오늘 이렇게 또 그 또 박사님이 또 이렇게 그 더불어서 설명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는 더더욱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눈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좀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기술의 발달에 대해 가지고 가는 분야는 사실 중소기업은 따라가는 추세니까는 대부분은 이렇게 대형 조선소라든지 또 엔진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 집약의 그러한 그 기업들이 그 앞서가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기술을 주도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 따라가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기술 개발할 때 보면은 그 대부분이 지금 엔진 쪽하고 이런 쪽하고 선형 개발 이런 쪽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도 발라스트 워터 같은 경우를 발라스트 워터 없이 우리가 엔진 추진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혹시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술 개발에 있어 가지고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예, 발라스트 프리 선형 개발은 한 15년 전, 10년 전에 논의가 많이 되고 그거를 들고 나와서 좀 상품화한 엔지니어링 업체도 있고 했는데 사실 다 현실화가 안 됐어요. 제가 선형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건조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비대형 선박들이어서 발라스트 프리를 하면서 이 선형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선형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건조하는 선형들이 대부분 비대형이고 이래서 좀 그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들 다 평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호익 사장님 굉장히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예, 권호익 사장님 계세요? 예, 예.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권정우 대표님 이제 질문하신 거는 발라스트 프리인데 실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허윤 수석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발라스트 프리 하려 그러면 일정 기간의 발라스트 컨디션에서도 드라프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 굉장히 광폭으로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크 자체에서 건조도 문제면서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V 쉐입이 되면 그만큼 많은 스포트라든지 강제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좋아하는 보이나 그걸 할 만한 야대 땅도 문제고 배 자체의 건조도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고 혹시 중국 조선소 아주 큰 조선소에서 1년에 한두 척 만든다 그러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각 조선소마다 연간 50척 내지 100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저가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V쉐입으로 만들면 이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잘량지했고요. 저희가 요즘에 BWTS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SMR이 지금 상당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중소형 그 원자로를 이용한 그런 원자로 추진 선박들, 그런 부분들이 그 최근에 세미나도 많고 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니까는 그 우리가 이미 기술은 보면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세빙선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국제적인 선박에서 이게 나중에 그 권도중 박사님도 한번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 뭐야 국제적으로 법규상으로 이게 허용이 될지 국제 항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이 여기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권종호 사장이 말씀하신 SMR 원자로를 이용한 그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인데, 그러면 그것은 한번 장치하면은 더 이상 뭐 연료가 공급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래. 기본 컨셉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이 대체 연료 만드는 회사들이 완전히 뭐랄까 그 다 없어져 버리겠네. 수입이 없어져 버리겠네요. 근데 그걸로 다 그게 이제 대체돼 버리면. 이제 법규상으로 이제 예, 그 국제 복귀상으로 되면은. 항해에는 각 나라마다 그런 원자로를 이제 그 설치한 배가 입항이 허가될지 그거는 글쎄요, 그게 영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예, 이제 자국에서 운항하는 배들은 러시아 세빙선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만 운항을 하니까는 예. 자국법만 이렇게 만족시키면은 운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기술 세미나를 KR 주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 기술은 이미 완성돼 있는 기술인데 굳이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법규 차원에서 이제 푸는 게 예, 맞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저 자율운항이라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이미 그것도 이제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 94년도에 제가 LNG 처음 인수해가 나올 때도 알파 시스템 같은 게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 오토 레이더 플로팅 그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준 반자동으로 해가지고 배를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까지도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운항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상당히 좀 그 이슈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허윤 박사님, 제가 이게 법학하다 보니까 저 디지털 또 아날로그 이런 개념이 머리에 콱 안 들어와서 그런데 들을 때마다 자꾸만 이제 그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게, 이제 탈탄소하고 디지털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2D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화면에도 디지털 전환 기반의 제조 혁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접 도장 자동화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원격 검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알겠거든요. 뭐 용접 도장을 이제 뭐 로봇가 한다든지 원격 검사도 AI가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의미 같은데, 이걸 왜 디지털 전환의 그 방법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가, 그걸 그러니까 잘 뭐 몰라서. 네네. 그러니까 실제 용접은 이제 기계가 해야 되겠죠. 뭐 그냥 뭐 오늘 장표를 빼놨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조선소에서 그 곡가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철판을 이제 오려서 예. 철판을 이제 3D 곡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냐면 선상 가열, 라인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래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 히팅 토치로 라인 히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말리듯이 말리거든요. 아, 3D 곡을 만들려면 그분들은 여기 굽고 여기 굽고 여기 구우면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이제 고기 이렇게 말리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구워보고 템플릿을 갖다 찍고 굽고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시끄러운, 토치를 키면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래서 다 이 귀마개를 하고 하루 종일 낚시하듯이 이렇게 토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을 재단을 하고 로봇 4대가 토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렇게 선상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그 철판의 두께, 철판의 그 재단된 크기, 그 다음에 강성이 다 다를 테니까요. 강종, 그 다음에 밖의 외기 온도, 근데 이 습도가 있는지 건조한 날씨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로봇들이 가열을 하고 곡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부 머신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기 온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강종이 뭔지 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돼서 이게 일정 부분 학습이 되면 이제 로봇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30년 경력된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그 로봇들이 선상 가열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한 곡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이든 선상 가열이든 실제 그거는 그 기계가 가서 하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면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 학습하는 것은 디지털 기반으로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네요. 예, 무슨 네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윤 박사님 좀 나가시지 말고 한 10시 좀 넘어서도 또 혹시 종합 토론할 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일단 허윤 박사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권도중 박사님 강의